어째 공부는 많이 하십니까? 이정민입니다. 다들 센, 정석 이런 교재들은 많이 하시는데 그 다음 교재를 뭘 풀려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고3 문제집은 아니고요, 고등학교 1, 2학년 문제집 중에서 중급 이상 문제집에 대한 리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야기 드릴 모든 문제집의 모든 문제를 빠짐없이 최소 1회 이상 풀어보았고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책에 대해서 그 쫙 리스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1등급 만들기는 난이도가 1품보다는 조금 쉽습니다. 문제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좀 이렇게 난이도가 튀어버리는 문제들이 좀 보이기는 보여요. 가벼운 마음으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1품입니다. 1품은 센이랑 같은 신사고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요. 생각해보세요. 당연히 센이랑 같은 출판사에서 나왔고 센보다 어렵다고 했으니까 센 풀고 나서 1품 하면은 딱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실력정석이에요. 자, 요거는 한 권 안에 이 중급 문제부터 고난이도 문제까지 격차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학 전공자 입장에서는 이게 수학적으로 좋은,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내신에서는 조금 부적절할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교과 과정에 없는 문제들도 좀 많고요. 그렇다 보니 이 책은 사실 여러 번 가르쳐 본 전공자한테 배우는 게 조금 좋아 보입니다. 다음 책은 숨마 쿰라우드예요. 요거는 심화 개념을 다루기에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요 책 만들어낸 이룸 ENB, 오르비 이런 출판사들을 좋아하는 편인데 예전 숨마보다 난이도가 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엄밀한 개념을 정리하기에 좀 좋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 있는 문제들 퀄리티가 수준급이고요. 다른 문제집들과 좀 겹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좋아합니다. 하지만요, 좀 책 자체가 좀 무겁고요, 비싸고요, 공부 시간 대비해서 효율이 막 그렇게 좋은 책은 아니에요. 왜냐면 학교쌤들이 이 책을 잘 참고를 잘 안 하시죠. 학원에서 가르치기에도 좋은 책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교재로서 이렇게 잘 안 쓰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왜 넣었느냐? 중등 숨마 쿰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책이 좋아요. 고등도 좋은데 중등은 진짜 그냥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플 교과서예요. 엥? 마플 교과서는 개념서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애초에 희망에듀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건데 내신할 때 요 교재로 공부를 하세요. 제발 다른 거 하지 말고 요 마플 교과서를 2번, 3번 보세요. 선행을 할 때는 잘 쓰이지 않고요. 현역 학생들이 내신을 정확하게 공부하고 싶을 때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째 책은 마플 시너지예요. 내신 고쟁이보다는 쉬운 문제가 좀 더 많고요. 유형별로 굉장히 세세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어쨌든 종류별로 있기는 있는데 막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많이 없고, 학생들 체감상으로는 이제 센보다도 문제량이 매우 많다고 느낄 겁니다. 설명도 이렇게 해설지 이런 데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내신용으로 추천을 합니다. 자, 다만 이제 문제량이 너무 많죠. 그리고 유형 구성이 너무 세세해가지고 선행용으로 쓰거나 아니면 수능용으로 쓰지는 않아요.
고등학교 중상위권 애들이 내신용 문제풀이 서로 마플 시너지 고르는 경우가 좀 많고, 아니면 뭐 내신 고쟁이 뭐 이런 식으로 풀긴 합니다. 그래서 둘 다 풀 필요는 없고요. 하나 정도만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책이 바로 내신 고쟁입니다. 내신 상위권에 진입하기 좋은 교재입니다. 스텝 1부터 스텝 3까지 몇몇 까다로운 증명 문제라거나 아니면 좀 개념이 엄밀해야만 풀리는 문제들이 스텝 1에 종종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요거 다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난이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품, 마플 시너지 뭐 요런 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수투나 미적 내신 고쟁이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기출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텝 3를 제끼고 스텝 2까지만 풀고 바로 자이스토리로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교재는 1등급 수학이에요. 사실 뭐 1등급 수학, 내신 고쟁 아까 말했던 것들 있잖아요. 요런 것들도 내신 고쟁이랑 맥락이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1등급 수학은 이제 수경 출판사에서 출시를 했으니까 굉장히 자이스토리 수능 형태랑 조금 비슷한 문제 유형들이 좀 많고요. 물론 이제 1등급 도전 유형이나 아니면 실전 유형 이런 데서 뭐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굉장히 많긴 한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뭐 여러가지 있는데요. 뭐 그중에서도 이제 또 나올 만한 게 블랙라벨이죠. 블랙라벨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이 쓰는 이유가 실력 정석 다음에 풀기가 좀 적당해요. 문항이 너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기 때문에 뭐 적당히 이제 학교쌤들이 킬러 문제 낼 때 블랙라벨에서도 종종 참고를 하기는 하니까 문제집 난이도를 어떤 가르는 기준을 삼는 교재로 많이 쓰죠. 블랙라벨이란 게, 그죠? 자, 그래서 이 블랙라벨은 굳이 막 내신을 위해서 엄청 여러 번 풀어야 된다 이렇진 않아요. 그냥 한 번 정도 풀면은 좋겠다 요 정도고요. 자, 그 다음 문제집 절대 등급 블랙라벨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더 뭐 블랙라벨처럼 막 더러운 문제들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능형 내신형으로 봤을 때 블랙라벨보다는 절대 등급을 조금 더 추천한다. 그 다음 문제집은 올림포스 고난도. 자, 올림포스 고난도는 문제 퀄리티도 좋고요. EBS 교재라 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를 종종 하시는 편이죠. 인강이 EBS에 무료로 배포되어 있고요. 난이도도 적당히 좀 어렵죠. 특히 4% 오브 4%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게 해가 바뀌어도 문제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학교쌤이 굉장히 좀 좋아해요. 난이도는 조금 뒤로 갈수록 내신 고쟁이보다 좀 어려워지는 것 같고, 하지만 뭐 블랙라벨보다는 조금 쉬운 뭐 근데 그 언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올림포스 고난도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투스북에서 나온 531 하이퍼. 자, 문제수가 블랙라벨보다 좀 적어가지고 후딱후딱 끝내기는 좀 좋기는 한데,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의 퀄리티가 딱히 마음에 들진 않아요. 굳이 따지자면 블랙라벨보다 조금 더러우면서도 어렵다고 봅니다. 531 프로젝트 중에 3가지 종류 중에 하이퍼예요. 하이퍼. 딴 게 아닙니다.
자, 플래티넘 같은 경우는 학교 기출 킬러 문제들을 모아서 만든 문제집인데요. 수학상이 조금 어려운 편이고 수학하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학교 기출 문제를 모아서 만들다 보니까 사실상 수학 상하가 많고요. 수 1, 2는 출시가 안 됐습니다. 뭐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어쨌든 학교 기출 위주다 보니까 막 문제들이 막 이상하게 쓸데없이 어려운 문제들도 좀 있기는 해요. 그 다음 문제는 최강 TOT라는 문제집인데요.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현역 최상위권 학생들한테도 TOT는 그냥 풀지 말라고 합니다. 뭐 자사고 최상위권 하려는 애들이면 모를까,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가지 중급, 중상급 상위권 문제집들을 알아봤고요. 요 내용들 가지고 문제집 선정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은 제가 앞으로 하나하나씩 차례차례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어째 공부는 잘하고 있습니까? 이정민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개념서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책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용도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개념서 탑3 개념원리, 수학의 정서, 개념 플러스 유형 요게 있겠죠? 같은 내용이더라도 쉽고 길게 설명할 수도 있고 간결하고 빠르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 스타일을 이런 난이도로 이렇게 구분 지어봤습니다. 개념원리를 한번 볼까요? 개념서 뒤에 연습 문제는 적당히 어려운 문제도 한두 문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요 그래프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개념서 구성이 비슷비슷해요. 개념 설명이 있고 필수 예제를 익힌 다음에 유제와 연습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면서 공부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학의 정석은 어떨까요? 비슷비슷하겠죠? 유제 연습 문제는 숙제로 보통 해옵니다. 개념 플러스 유형도 비슷하게 되어 있겠죠. 자, 여러분들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0.3 곱하기 0.7은 뭘까요? 자, 3, 2, 1. 오케이. 정답은 0.21이에요. 요 계산이 어려운 예비 고1 학생들은 이거 들으세요. 중등 하위권이 고등학교 과정을 하고 싶을 때 하기 좋은 개념서 51 수학 노베이스 학생한테 추천합니다. EBS에서 인강 무료로 들을 수 있고요. 1타 강사 정승재 생선님이 강의를 하죠. 난 예체능이라서 수학 필요 없는데 그래도 친구들 이야기할 때 요게 뭔지 정도는 딱 알아보고 싶고 인간같이 막 이렇게 뭐 거창하게 필요 없어. 그냥 어떤 단원에 어떤 내용이 딱 요 정도? 요 정도만 알면 돼. 요런 학생들은 말렙 수학 AM이라는 교재를 하세요. 자, 이번에도 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3초 드립니다. 자, 3, 2, 1. 자, 답은 2입니다. 요 내용이 겨우 풀렸다. 그러면은 EBS 올림포스 닥터링을 보세요. EBS에서 무료 강의 있고요. 나는 이제 중학교 때 한 30점에서 한 50점 정도? 요 정도 되는 학생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학교에서 수업 들었는데 뭔가 아리까리한 게 이게 들을 때는 알겠는데 이게 바로 좀 까먹을 것 같고 이게 헷갈린다. 요런 학생들이 보면 좋은 거. 첫 번째 수력 충전, 두 번째 수학의 자격. 절대로 어려운 거 안 물어보는 책이에요. 노베이스라고 치고 그냥 보면 좋습니다. 학원 선생님들이 가르치기 좋은 개념서. 해가 바뀌어도 책 내용이 바뀌지 않는가? 예스. 필수 예제를 딱 가르치고 난 다음에 숫자만 바꾼 문제가 있는가? 예스. 연습 문제가 적당히 평이하고 너무 오버하는 문제는 없는가? 예스. 그렇다면 당신은 수학의 바이블입니다.
선생님, 우리 애가 예전에 이거랑 저거랑 배우긴 했는데요, 개념을 좀 까먹었다고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이제 개념 강의 다시 듣기엔 양이 좀 많고요. 그렇다고 막 그 다음 레벨 뭐 어려운 책 나가기에는 애가 좀 까먹은 것 같고요. 그럼 뭘 보면 되나요? 네, 혼자서 자습하기 좋은 개념서를 찾으시는군요. 복습용 개념 자습은 숨마쿰라우드로 하시면 됩니다. 서술 느낌으로 쭉 풀어서 설명해 놔서 정독하고 문제 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학원도 인강도 없이 완전 처음부터 혼자 개념을 공부하려는 학생한테는 풍산자를 추천합니다. 잡지를 보면은 혼자서 공부하려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혼자 하기 좋습니다. 나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차분하게 혼자 책 보면서 수학을 깨우치고 싶다. 근데 정석으로 이렇게 해봤더니 몇몇 문제가 난이도가 팍팍 튀어가지고 조금 점잖은 책 없나? 이런 학생들한테는 수학의 원리를 추천드립니다. 일반고 중하위권이 중위권에 만족하기 위해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율을 추구하기 좋은 개념서 EBS 올림포스를 푸시면 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내신에 자주 내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 저는 한 권만 추가하고 공부를 할 건데요, 인강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엄청 좀 자세했으면 좋겠어요. 전 머리가 막 좋은 게 아니라 가지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싹싹싹 이렇게 밟아 나가고 싶어요. 그런 학생들한테는 모든 거를 한 큐에 정리하는 개념서가 있습니다. 수학의 왕도입니다. EBS에 강의가 있어요. 에이, 근데 그거 인강 보니까 자세한 건 알겠는데 너무 좀 쉽던데요? 전 선행도 했고요. 전 내시 무조건 100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개념서 중에 제일 자세한 거, 한 권으로 다 정리할 수 있는 거 알려주세요. 이런 학생들한테는 마플 교과서를 추천합니다. 개념 설명도 자세하고요, 유형별로 나뉘어져 있고요, 연습 문제량도 많아요. 그냥 다 하세요. 아시겠죠? 저 수학 완전 망해가지고요, 한 개 틀려버렸어요. 그래서 재수할 건데요, 완전 개념부터 왕창 다시 보고 싶어요. 학원도 필요 없고요, 저는 무조건 서울대나 의대 갈 거예요. 자, 요런 학생들은 한환수 보세요. 이미 알고 있죠? 자이스토리를 다 본 고등학교 3학년이나 수능 1, 2등급 받은 상위권 재수생들이 보면 좋습니다. 저도 재수생인데요, 전 제만큼은 아니고요, 그래도 3등급 정도는 수능에서 받았는데 이 개념 원리나 정석 같은 거 보기에는 조금 자존심이 좀 상해요. 현역 3등급 정도 받은 재수생이 보기 좋은 개념서 수학의 명작 보시면 됩니다. 이 간혹 제가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뭐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좋은 책이에요. 저는 학원 선생님인데요, 여기 이제 지방 중형 도시에서 저는 과외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개념 원리는 가르쳐 봤더니 조금 올드한 것 같고, 기본 정석은 아이가 뭐 보기에 좀 어렵고, 이 적당히 개념서 느낌 좀 잘 나는 거, 조금 쉬울 수 있는 거, 이런 거 없습니까? 수학의 샘을 추천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뭐 개념서 많죠. 뭐 심플 자이스토리, 더 개념 블랙라벨, 아셈 하이메스, 짱 쉬운 유형, 개념센 이렇게 있는데, 자, 개념센, 뭐 더 개념 블랙라벨 이런 것들은 개념센으로 개념을 하고 그대로 센을 하면 되지 않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가르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단원이 100% 잘 매칭이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개념서를 딱 소개만 해드렸어요. 분명히 궁금한 게 많으실 거예요. 자, 오늘은 딱 정리만 했고 댓글 남겨주시면은 이 모든 댓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달아드릴 거고요. 그거를 참고해가지고 다음 영상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째 공부는 잘하고 있습니까? 이정민입니다. 저희 채널이 너무 공부 잘하는 애들 위주로 조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실제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세상에는 엄청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엄청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진짜 중에 진짜 수포자들을 위한 책 EBS 50일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EBS 시리즈 중에 50일 수학, 닥터링, 올림포스 고난도 요 순서로 난이도가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학의 왕도라는 책도 유명한데 올림포스보다 조금 더 광범위한 난이도를 포함하고요. 일반적으로 처음 하는 학생들은 올림포스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중학교 때 뭐 B, C 이런 식으로 받았다 그럼 닥터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할 거는 진짜 초등학교부터 그냥 아예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50일 수학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50일 수학 문제집 자체가 중학교 내신 C 이하로 받은 학생이 고등학교 올라갈 때 보면은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제든 인강이든 이게 내용이 있으면 그 절반 정도는 초등학교, 중학교 요 과정, 나머지 요 절반 정도는 수학 상하를 다룹니다. 그래서 중등 센을 봤다 그러면 안 봐도 됩니다. 일단 차례를 볼까요? 요 사진 자체가 대단원 하나입니다. 이런 대단원 하나를 매우 작은 소주제로 나눠서 조금씩 잘게 끊어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요거 내가 아는 부분인데 넘어가세요. 요거 내가 모르는데 하세요. 요렇게 해주면 됩니다. 책에 그 머릿말 보면은 되게 공감 가는 말을 써놨어요. 전반적으로 초중학교 때 잘 안 되어 있어도 이 책으로 복습이 됩니다. 수강 대상이랑 이 책이 지향하는 바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이렇게 수학을 못했던 학생들의 1차 고비, 우리가 수학 포기한 애들을 보면은 너 어디서 포기했니? 물어보면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나왔던 분수의 사칙연산부터 애들이 조금 힘들어합니다. 요거 보세요. 초등 수학의 첫 고비는 초3 분수, 초5 분수의 사칙연산, 그죠? 이때 포기한 학생들도 고등학교 올라갈 때 이래저래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책의 첫 시작은 분수의 덧셈 뺄셈으로 시작합니다. 자, 요런 식으로 쫙 이렇게 쭉쭉쭉 하죠. 근데 실제로 수학 상에 해당하는 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지점은 무려 195번부터요. 그 다음 대단원도 볼까요? 양수, 음수가 뭔지부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수의 분류 체계부터가 애들이 안 돼 있어도 요거를 할 수 있게끔. 수포자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수학을 완전히 손에 놓은 굉장히 나이 많으신 분들, 40대, 50대, 60대 그분들까지도 공부할 수 있다. EBS 가보면 무료로 인강도 있고요. 정승재 선생님이 2016년에 강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공짜예요. 이 수강 후기 보면 좀 재밌는 게 있는데 완전 수포자들까지 초보들한테 이 강의가 도움이 되었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강의 3개를 한번 들어봤는데 정승재 쌤이 예전에 인터뷰했던 게 있어요. 사교육시장에는 중상모략이 난무하거든요. 그런 시장에서 수업하다가 EBS에 촬영하러 딱 들어가면은 마음이 정화가 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정승재 쌤 수업하는 거 보면은 진짜 즐겁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공부하면 되느냐? 자, 하루에 2시간씩 한다고 치면은 40일 정도 잡으면은 완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월화수목금 2시간씩 하면은 2달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일주일에 이틀 2시간씩 공부한다 그러면은 4달에서 5달 정도 잡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의 리뷰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포자들 희망을 가지고 요즘 세상이 좋아졌어요. 하면 된다. 합시다. 감사합니다. 어째 공부는 잘하고 있습니까? 이정민입니다. 교재 리뷰 제가 하고 있잖아요. 첫 개념서예요. 이 책의 포지션은 기본서고요. 기본서 중에서도 난이도가 딱 평균치가 됩니다.
바이블을 보는 시기가 2개 정도로 될 것 같아요. 중등이 고등학교 선행을 할 때는 얘네들은 공부 맥락을 조금 아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바이블이나 기본 정석 요 정도 난이도로 선행할 때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자, 근데 고등학생들이 현행으로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일반고 기준으로 한 3등급에서 한 5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 바이블을 첫 교재로 잡으면 좋습니다. 그 이하 등급은 좀 더 쉬운 교재를 잡으시고요. 일단 구성은요 정석이랑 엄청 비슷해요. 기본 문제, 유제 딸려있고 연습 문제 있고 뭐 이런 상황이죠. 정석이 갖고 있는 단점을 엄청 보완해 놨어요. 그래서 이 책이 의도한 대로만 공부해도 엄청 잘 공부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그 의도가 뭐냐? 개념이랑 기본 예제를 보고 개념을 익히세요. 유제랑 기본 다지기는 스스로 생각해서 푸세요. 실력 다지기를 공부할 때는 조금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순서대로 공부를 해주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통 가르치거나 스스로 공부를 할 때 개념을 보고 기본 예제 요까지는 책을 보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똑같은 문제를 요 숫자 바꾸기에서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표현 바꾸기라는 유제에서는 적당히 표현만 바꿔놨어요. 근데 물론 이제 난이도가 살짝 높아질 수도 있는데 예제를 잘 이해했으면 스스로 생각해서 풀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 유제는 개념 넓히기인데 요것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지 마세요. 공부할 마음이 있는 대다수 학생들은 푸시고요. 연습 문제 기본 다지기를 풀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풀릴 거예요. 자, 연습 문제 봅시다. 초반에는 쉬워요. 풀만한데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고요. 실력 따지기로 들어가면은 난이도가 좀 생깁니다. 모의고사 기출 4점짜리도 좀 넣어놔서 좀 더 종합적인 추론이나 해결 능력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챌린지 문제는 앞에서 안 배운 내용들이 나오기도 해가지고 차라리 이런 어려운 문제를 고민하려면 요거 생략하고 내신고쟁이나 1등급 수학 같은 그 윗단계로 가세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대충 책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봤어요.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이 책을 어떻게 공부하게 될 건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어지간한 개념서보다 혼자 공부하기는 좀 좋아요. 많은 선생님들이 솔직히 말해서 이거 그냥 따라 읽는 수준으로 가르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예제를 배우겠죠. 실제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책 시작하면은 이제 개념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배울 겁니다. 배우고 쭉쭉쭉 배우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요 예제가 나오는데 요 예제부터 학생들이 고민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배울 때는 요까지 요 부분, 요 예제 부분까지를 보고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숙제로 숫자 바꾸기를 스스로 풀게 될 겁니다. 여기서 안 되는 학생들은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 다음 표현 바꾸기가 안 되는 학생은 매우 수학을 좀 단편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센이나 RPM 같은 문제서 이렇게 유형서 풀 때 메뉴에 개념 보고 그냥 공식만 대입하는 그런 애들이 있죠. 그러니까 개념 넓히기는 중위권이 안 되는 학생들은 원래 못 풀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른 개념을 이렇게 붙여놔요. 그래서 이거 안 되면은 내신 중위권 벽을 못 뚫습니다. 다각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는 어떤 뭐 모의고사 이런 것도 나중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특히 이제 개념을 이런 식으로 끌어와 가지고 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습 문제 학생들 보면은 기본 다지기 안 풀린다는 애들이 있어요. 애초에 그 전 과정을 다시 돌아가세요. 그리고 실력 따지기 부분을 학생들이 많이들 힘들어합니다. 학생들이 싫어하는 표현을 쓰거나 조건 하나를 좀 이렇게 비틀어 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대놓고 심화 개념을 섞어서 내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솔직히 선을 넘는 문제도 좀 있어요. 근데 대다수 문제들은 많이 생각해보고 푸시면 되고요. 보통 학원에서 진도 나갈 때는 연습 문제를 통째로 숙제로 주고 모르는 문제를 질문하라고 할 거예요. 근데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학생들이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좀만 어려우면 그냥 질문해버려요. 그냥 요런 거를 학생이 혹은 부모님이 의식적으로 막아줘야 됩니다. 자, 그럼 잘 공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부모님께서는 요거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개념 넓히기랑 실력 따지기 요 부분을 학생이 충분히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는지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표현 바꾸기랑 기본 다지기를 스스로 풀어내는지 요걸 봐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요게 안 되고 있다, 상담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등과정의 요 절반 정도 봤죠? 그러면 제가 카페에다가 총괄 테스트 올려놨습니다. 요거 보고 문제 풀어보시고 정답률에 따라서 아, 요 정도 이해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바이블 공부할 때 요거 보세요. 문제수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RPM이나 센 요런 거랑 병행을 하면 좋습니다. 연습 문제 실력 따지기 부분
요 부분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요걸 아예 빼고 수업하는 학원도 많아요. 만약에 부교재가 센이다 그러면은 센에서도 C단계는 빼고 할 경우가 많겠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학교에서 바이블을 부교재로 선정을 했다. 학교에서 만약에 바이블로 나오고 있으면 좀 땡큐예요, 땡큐. 왜냐면 일단 대부분의 교과서보다 바이블이란 교재가 조금 더 수능적이고 조금 더 체계적이에요.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게 되겠죠. 근데 학교 수업 시간에는 요거를 다 풀이하는 게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평범 학교 기준으로 뭐 일주에 뭐 4단위 5단위 이 정도 되고 한 달에 뭐 4주 정도 잡고 한 학기에 4개월 정도 잡으면은 얼추 한 60시간쯤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시험 기간 빼고 학교 행사 빼고 수행평가 빼고 이것저것 다 빼면은 사실상 요 시간 안에 다 못 나가요. 왜냐면 수학의 바이블 실제 학원 인강 보면은 대충 이 정도 시간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이 인강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수업만 하기 때문에 시간이 비슷하더라도 학교에서는 이거 다 못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이걸 좀 적당히 골라서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사고인 해운대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원래 출판사 선정은 동화 교과서를 선정을 하긴 했는데 교과서는 아예 안 봐요. 학교에서 주교재를 바이블로 하고 부교재를 다른 교재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수업을 개념 넓히기 플러스 실력 따지기 질문 요 위주로 수업을 합니다. 자, 정석이 낫냐 바이블이 낫냐 하면 저는 압도적으로 바이블이 낫다고 할 것 같은데요. 모의고사 문제가 얼마나 많이 수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얘를 주교재로 선정을 했을 때 부교재, 그러니까 유형서 요거랑 얼마나 이제 일치되게 공부를 할 수 있느냐, 교과 과정을 얼마나 준수했느냐, 이런 부분에서 바이블이 조금 더 낫습니다. 유의해야 할 문제나 단어, 바이블은요 이상하게 미적분으로 가면 난이도가 갑자기 확 뜁니다. 다른 평범한 교재들이랑 마찬가지로 수학 상보다 수학 하의 양이 매우 적고요. 수학 1에서는 지수록의 어떤 격자적 문제들이 3문제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실력 따지기 챌린지 파트에서는 이게 스스로 공부가 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풀이에 대한 어떤 근거가 좀 부족해요. 차라리 이걸 생략하고 학생 입장에서 내신 고쟁이 같은 문제집에서 문제를 통해서 심화 개념을 익히는 게 조금 더 나을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해서 바이블 어떻게 수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도 드렸는데요. 다들 공부 잘 하시고 바이블로 확실히 개념 잘 닫고 그 위에 단계로 빨리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 어째 일품은 잘 풀고 있습니까? 짜잔! 일품 수학입니다. 디자인은 바뀌었는데 내용물은 바뀌지 않아요. 사실 일품은 중등 일품이 훨씬 인기가 더 있지만 오늘은 고등 일품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품 교재는 여기 있는 문제집 표 중에 중급 문제집에 해당합니다. 간단하게 실력 정석은 심화 개념서라고 보기도 하고 보통은 독학보다는 수업 교재로 많이 쓰죠. 어렵습니다. 마플 시너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문제량이 굉장히 많아요. 1등급 수학은 잘 만든 중급 문제집이고요. 내신 고쟁이는 중급 문제집 중에서도 꽤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알아볼 일품은 포지션상으로는 센보다는 어렵고요. 같은 출판사죠. 중급 문제집 중에서는 적당한 어렵지 않은 이런 포지션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중단원마다 개념 플러스 핵심 기출, 난이도는 센 B단계 정도, 고난도 문제는 센 BC 단계, 수능형 문제도 뭐 그것보다 살짝은 어렵지만 어쨌든 센 C단계 수준입니다. 이 대단원마다 실전 마무리 문제, 최고 수준 문제 이렇게 있습니다. 맨 끝에 있는 최고 수준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는 고쟁이 스텝 3, 블랙라벨 스텝 2, 3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품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대단한 별로 4문제밖에 없어요. 책을 통틀어서 공부를 해도 한 20문제도 안 돼요. 그래서 양이 안 많으니까 이 문제들은 학생들 입장에서 바로 답지 보지 마시고 꽤 깊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고쟁이가 더 어렵습니다. 특히 미적분 같은 경우는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우선 1품이 난이도 2에서 3 요 정도까지를 다룬다고 치면은 고쟁이는 난이도 2에서 4 정도까지를 다룬다고 보면 됩니다. 고쟁이가 문제 수도 한 30% 정도 더 많고요. 어려운 문제 비중도 좀 더 많아요. 쌤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문제로 비교를 조금 하자면 요게 1품 문제라면 요게 이제 같은 유형의 고쟁이 문제죠. 비슷한 걸 물어보더라도 살짝 더 어렵게 해놨죠. 다른 예시로 요게 1품 문제라면 요거 2개가 고쟁입니다. 만약에 이전 책으로 센을 풀었다 그러면은 1품 말고 고쟁이 정도로 바로 넘어가도 되고요. 만약에 직전 교재 센보다 조금 쉬운 개념 원리 RPM을 풀었다 그러면 요 1품 정도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1품 풀었으면은 뭐 마더텅이나 자이스토리 이런 걸 풀어도 되고 아니면 블랙라벨 이렇게 넘어가도 됩니다. 한 단원에 약 50문제 정도 되고요.
실전 마무리 문제, 최고 수준 문제 요 단원을 한 3시간 정도 잡아주세요. 하루에 3시간씩 이틀 정도 하면은 단원 하나가 대충 끝날 거예요. 수학 상을 기준으로 보면은 단원이 11개가 있으니까 22일, 단원 마무리 4개를 하면은 총 26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주 3일 공부하고 하루 3시간씩 공부한다고 치면은 9주에서 10주 정도, 2~3달 정도 잡으면 됩니다. 일품이 학교 부교재인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빡세게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설명란에 블로그 참조하시고요.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가 일품 책 잘 풀고 있나 걱정되시죠? 제가 좀 가이드라인을 좀 드릴게요. 개념 플러스 핵심 기출 요 부분에서 정답률이 70%가 안 된다. 애초에 개념이나 어떤 센 요런 정도에 다시 봐야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고요. 고난도 문제, 수능형 문제 요 부분은 정답률이 50%만 넘으면 괜찮습니다. 공부를 하면 돼요. 계단한 끝에 최고 수준 문제 부분 요 부분을 학생들이 충분한 고민 없이 그냥 대충 모르겠다 이렇게 별표 치고 쌤한테 물어보고 막 치우거든요. 그러면은 수학 헛배우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고민을 해보고 이러저러 해서 모르겠다 이렇게 고민을 한 후에 질문하거나 답지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학원에서 이렇게 애들이 질문하면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바로 다시 풀어봐야 됩니다. 이걸 진짜 지켜줘야 돼요. 학원에서 일품 수업하면은 문제 풀이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수업은 잘못 활용하면은 오히려 안 배우는 일이 못해요. 문제 풀이를 구경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푸는구나. 알겠습니다. 끝. 이게 뭐예요? 이거 독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부모님께 혹시 따로 요거를 학생 레벨을 더 체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서점에서 수경출판사의 1등급 수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1등급 실전 유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만 시간을 재고 풀어보세요. 1품을 만약에 우리 애가 다 풀었으면은 1등급 실전 유형 정답률이 한 80%는 나와야 돼요. 아무래도 좀 100%는 힘들겠죠. 이렇게 팁을 좀 드렸고요. 오늘은 이렇게 1품 책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2022년 올해도 1품 수학 상, 하, 수원, 수투 다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책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잘 배우셔가지고 꼭 아쉬움 없는 수험생활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째 공부는 잘하고 있습니까? 이정민입니다. 오늘은 내신 고쟁이라는 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중급 문제서고요. 맨 앞에 보면은 개념 정리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참고용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걸로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참고용이고 개념을 어느 정도 하고 내신 고쟁이를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스텝 1 갑시다. 스텝 1은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센으로 치면은 B단계 쉬운 문제 수준 정도. 그래서 이제 내신 고쟁이를 하려는 애들은 보통 RPM이나 센을 풀고 올라오기 때문에 요거를 건너뛰는 학생들도 많죠. 그런데 간혹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스텝 1에서도 좋은 심화 개념에 대한 이야기도 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 요런 거 한번 싹 볼까요? 애들 입장에서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내신 서술형에서 증명 문제로 나온다거나 아니면 빈칸 채우기로 조금 빡세게 나오는 경우 있죠. 그리고 스텝 1에 있는 이러한 문제들은 개념을 너네들이 얼마나 엄밀하게 잘 봤냐 이런 거를 제대로 확인을 하는 문제여서 상위권 시험 대비로도 좋고요. 중상위권이 개념을 입체적으로 익히는데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스텝 1을 건너뛸 학생들은 최소한 제가 선별해 놓은 이 문제 정도는 풀고 난 다음 건너뛰자 이러한 의미에서 제가 학생들의 공부를 위해서 다 골라봤습니다. 자, 이렇게 쫙 보시면 됩니다. 제가 골라놓은 요 문제들은 시험 전날에 상위권 내신용 직전 대비 초중급 문제 요런 식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대표 유형이라는 다른 문제입니다. 적어도 요 정도는 풀고 스텝 2로 넘어가세요. 그리고 똑같은 스텝 2라도 후반 부분이 훨씬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자, 그럼 학원에서는 내신 고쟁이를 어떻게 가르칠까요? 보통 중급 개념서를 하나 정하고요. 부교재로 내신 고쟁이를 씁니다. 문제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신 고쟁이에서 애들이 미리 풀어오면은 모르는 것만 풀어주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내신 고쟁이 한 권만 나가는 걸로도 충분히 수업이 잘 진행됩니다. 자, 예를 들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수학 1, 2를 같이 나가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 학교는 고쟁이 2권,
기출문제지 2권, 이렇게 총 4권이죠. 그렇게 나가도 충분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마플 교과서나 이런 걸 넣기가 힘들어요. 그런 경우에 고쟁이로만 나가기도 합니다. 실제 제가 가르치는 내신 고쟁이로 수업하는 총 9주짜리 요 계획표 중에 앞부분 한 달에 해당하는 학원 계획표를 첨부해 드릴게요. 요 왜 첨부해 드리냐면 이제 대략적으로 학원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실제로 스스로 공부할 때 어떤 느낌으로다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 학생들이 내신 고쟁이를 잘 공부했는지 좀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3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우리 애가 내신 고쟁이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적으로 큰 무리 없이 그냥 우리 애가 공부 잘했냐, 한번 풀어봤냐, 이런 거 판단하는 방법은 내신 고쟁이 책을 한 권 더 사세요. 그리고는 요 빈출 문제 여기 말하는 거예요. 빈출이라고 적혀있는 문제들만 골라가지고 다시 풀어봅니다. 보통 중단원 한 개에 10문제에서 한 15문제 정도가 빈출이라고 적혀있고 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몇 문제 정도 되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쭉 볼게요. 요 문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제가 애들한테 요 문제들만 딱 모아가지고 다시 풀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학군지에 있는 일반고 요 내신 1등급권 학생들은 이제 평균 요렇게 풀어서 정답률은 요렇게 나오고요. 요거는 제가 데이터화 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요게 딱 한 2-3시간 정도 걸리는 시험이고 각 과목별로 이 전체 전 영역을 다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써먹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2번째로 확인하는 방법, 내신 고쟁이 문제를 꼼꼼하게 내 것으로 만들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제가 이 과목별로 번호를 쫙 띄워 드릴게요. 요 번호들은 어떤 번호냐면은 학생들이 주로 질문하는 번호예요. 저는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다 적어 놓기 때문에 스텝 2에서 학생들이 주로 묻는 번호만 추출했습니다. 스텝 3는 좀 지엽적인 게 있기 때문에 스텝 2에서 이 부분은 보통 학생들이 좀 좌절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텝 2에 있고 중요 유형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이 잘 풀리면은 내신 고쟁이를 적당히 잘 봤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한 문제당 한 3분 정도 잡으시고요. 정답률이 한 70-80%만 되어도 통과합니다. 되게 잘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째로 잘 파악하는 방법. 자, 마찬가지로 리스트를 쭉 드릴게요. 자, 스텝 3는 교과 과정에서 살짝 이렇게 걸쳐있는 문제들도 있고 다소 조금 지엽적인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풀지 못해도 상관은 없는데 내신 고쟁이가 학교 부교재라면은 학교 시험에서 이 정도로 나와도 충분히 풀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꼼꼼하게 봐야 된다, 이런 거예요. 보통 학생들 보면은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해서 풀었을 때 위에 말씀드렸던 문제가 이제 문제당 한 2분에서 3분 안에 풀고 95% 이상 맞춥니다. 이 정도면은 고쟁이에서 어떻게 나와도 거의 다 맞춥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고쟁이를 어떻게 배워야 되고 문제 구성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신 고쟁이로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의고사 기출문제집 자이스토리 풀자. 광고 주세요. 광고 했으면 좋겠다. 어째 기출은 잘 풀고 있습니까? 이정민입니다. 자, 오늘은 교재 분석 중에 기출문제집인 자이스토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출문제집 푸는 게 학생이나 부모님 입장에서 헷갈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질문이 엄청 많은데 제가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고등학교 때는 내신도 보지만 모의고사도 보죠. 근데 모의고사는 여기부터 해서 여기까지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실제로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1단원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공부하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단원별로 난이도별로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출판사에서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이나 평가원에서 만든 문제를 모아놓고 푸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2022년 고3 3월 모의평가의 시험 범위는 수 1, 2 전범위랑 미적분이 1단원까지였어요. 1번은 수 1의 1-1단원의 지수 문제, 2번은 수 2의 문제, 3번은 또 다시 수 1의 문제, 이렇게 이제 섞여서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나온 거를 기출문제집에서는 이때까지 출제되었던 모의고사 문제들을 싹 모아다가 수1 일단은 제일 쉬운 문제 다 헤쳐모여 이렇게 해서 모아놓고, 그 다음에 요런 유형의 문제들 다 헤쳐모여 해서 모아놓고, 킬러 문제들 다 헤쳐모여 해서 이렇게 모아놓고, 뭐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러면 요런 기출문제집을 언제 풀면 되냐, 기출 풀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인터넷 찾아보면은 요게 정리가 좀 안 돼 있죠. 왜냐면 모의고사를 짜깁기 해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엄청 쉬운 문제부터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문제까지 다 모아놔가지고 언제 풀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의견이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개념서 보죠, 문제서 보죠, 중급 문제서 보죠, 그거 한 다음에 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뭐랑 맞물리나요? 심화 문제집이랑 맞물리죠. 그래서 중등이 고등 선행할 때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수상하는 고쟁이 다음에 블랙라벨 합니다. 고등은 볼 것도 없이 그냥 그런 거 필요 없고 기출문제집 보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학교 내신 시험에는 대놓고 어려운 문제 출제할 때 기출문제에서 출제를 많이 합니다. 내신이 쉬운 학교에서 어려운 문제를 출제할 때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를 낸다거나, 내신이 어려운 학교에서 어려운 문제를 출제할 때 모의고사 4점 킬러 문제를 낸단 말이죠. 그리고 서술형에서도 어려운 문제는 모의고사 문제를 서술을 하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안 하는 학생들한테 뭐 풀어야 되냐면 개념서 풀고 문제서 풀고 기출문제집 바로 넘어가라, 이런 식으로 공부하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기출문제집 언제 풀면 되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면 됩니다. 중등이 고등 선행할 때는 쭉 다 풀고 기출문제집, 왜냐면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고등이 현행 내신 공부할 때 기출문제집은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고3이 수능 대비할 때는 등급별로 기출문제집을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고1 자이부터 좀 살펴볼까요? 자이 스토리는 기출문제집 중에 하나인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매년 책이 개정되니까 앞에 연도를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2022 수학상은 2022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보면 되는 책이에요. 21년 말에 출시되었으니까 2021년까지의 기출문제를 다뤘을 거고요. 그래서 2022년에 공부할 거면 21 자이를 사면 안 되겠죠. 자, 근데 이게 왜 헷갈리냐면 수1, 수2, 미적 이런 책들은 2023 자이가 2022에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23학년도 대학 입학생을 뽑기 위해서 2022년에 수능을 치잖아요. 그 수능 시험을 23학년도 수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22년에 치는 시험이지만 23학년도 6월 평가원, 23학년도 수능 이런 식으로 불러요. 23 수능 대비 고3 교재는 2023 자인데 실제 출시한 연도는 21년 말이고 공부하는 연도는 22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22년도에 고1은 22 자이, 고3은 23 대비 자이를 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표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얘는 21년 9월에 친 고2 21 9월 교육청 문제고요. 얘는 똑같이 21이라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21학년도 수능 대비 고3 평가원 시험이니까 실제로는 고등학교 3학년이 20년 9월에 치른 시험이란 거죠. 아, 이게 헷갈리죠. 자,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방에 딱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분들만 일시정지해가지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자이 책은 어떻게 돼 있냐? 자, 일단 자이 스토리 수학만 이렇게 딱 모아놔도 이렇게 많죠. 그 중에 저는 고1 자이만 볼 거예요. 자, 먼저 자이 스토리 고1은 총 3종류예요. 고등학교 수학 상하, 전국연합 모의고사. 근데 고1 때는 이런 식으로 기출 위주로 공부하는 게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 모의고사에서는 너무 지엽적인 내용을 안 물어보거나 킬러 문제의 경우는 나오는 단원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좀 공부하기가 불편하긴 하죠. 그러니까 단원별로 이렇게 난이도가 막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어떤 날은 몇 문제 풀고 놀아야지 했는데 너무 쉬워가지고 왕창 놀아버리고, 어떤 날은 서너 문제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만 풀어보기보다는 내신 스타일의 어떤 다양한 유형을 접하는 게 고1 때는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히스토리 고1은 모의고사 문제도 많이 넣기는 했지만 학생들이 유형별로 공부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고 3등급에서 한 5등급 중위권 학생들이 고1 내신 준비할 때 자히스토리를 넣는다면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아요. 개념서 올림포스 한번 보고 자히스토리 보고, 그죠? 근데 우리가 1등급을 받을 때는 완벽을 기해서 공부를 한단 말이죠. 고1 자히는 일반 유형 문제를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대신에 기출 문제를 많이 뺐어요. 대신에 고1 마더텅 까만 책은 기출만 왕창 집어넣어 놨습니다. 무려 1582문제 중에 1033문제를 기출 문제로만 채워놨고, 똑같은 고1 자히스토리는 1910문제 중에서 653문제를 기출 문제로 채워놨어요. 오히려 마더텅이 문제 수도 적은데 기출 문제는 더 많이 풀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등급을 노리는 학생은 어차피 그 앞에 센이나 내신고쟁이 이런 중급 유형 문제집을 다 풀었을 거니까 기출 공부를 할 때는 마더텅 까만 책을 하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반고 1, 2등급을 노리는 학생들은 기출문제를 이런 커리큘럼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완전히 1등급을 노리는 학생들은 선행을 하면서 마더텅을 한번 다 보기 때문에 현행 때 마더텅 2회 독재하고 동시에 자히를 또 돌려요. 겹치지 않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따로 풀어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기출킬러 문제인데 자히에서도 없었고 마더텅에서도 없었어요. 삭제된 문제예요. 근데 배점 높은 서술형으로 출제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따로 선생님이 챙겨줘야 됩니다. 이렇게 따로 챙겨줘야 되는 기출문제 포인트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당해년도 기출문제 따로 챙겨줘야 돼요. 22년 고1의 경우 22년 고2 3월 모의고사 시험 범위가 고1 범위죠. 그렇기 때문에 자히스토리에도 당연히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모아줘야 됩니다. 22년의 경우는 제가 카페에 업로드를 해놨으니까 영상 설명란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빠진 문제들 채워넣기. 자히랑 마더텅 풀었는데도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문제은행 프로그램으로 전수조사를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집별로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요건 좀 수작업으로 그냥 전수조사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기출 문제집이 도대체 뭐냐, 고1들이 내신 공부할 때 기출 공부를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기출 킬러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2, 3들은 기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출 공부하면 수능 점수가 오르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째 공부는 잘하고 있습니까? 이정민입니다. 지난번에는 고1 자히를 알아봤죠. 오늘은 고2, 3 자히스토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거 학원 강사분들도 잘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강사분들 참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더텅은 책이 명확합니다. 마더텅 빨간 책은요, 몇 년도 몇 월 모의고사, 몇 년도 수능 뭐 이런 식으로 회차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기출문제를 단원별로 유형별로 묶어서 보고 싶다? 그러면 마더텅 검은 책을 하시면 됩니다. 두껍기는 한데 종이 재질이 가벼워서 은근히 들고 다니기 좋아요. 그리고 조금 가볍게 보고 싶다 그럼 노란 책 보시면 됩니다. 노란 책도 은근히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자히스토리는 고2랑 고3 자히가 동시에 나오죠. 자, 일단 수록되어 있는 문제 자체가 달라요. 우선 고2 자히는 3개년 고2 학력평가 기출 전문항 수록되어 있고요. 고3 평가원, 고3 학력평가 기출에 대해서 선별해가지고 문제를 넣어놨고요. 그래서 2022년 출시된 자히 수2 기준으로 개념 확인 문제 있고요. 최근 3개년 고2 학평, 고3 수능평가원, 그 이전의 고2, 3 학력평가 자작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총 1088문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고3 자히는 최근 1년치 평가원은 전문항을 수록했고요. 주로 고3 위주의 문제들을 수록했습니다. 수능 예비평가도 수록해놨고요. 자작 문제도 있고 고2 문제도 요 정도 들어가 있고 3, 4문제, 경찰대 문제까지 해가지고 2023 수능 대비 고3 수2 자히는 총 1171문제를 넣어놨습니다. 자, 비슷비슷하죠. 근데 이게 정확히 뭐가 다르냐면은 고2 자히는 설계부터 학생들이 공부하기 편하게 배려를 많이 해놨어요. 수 1, 2 미적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개념서와 병행하거나 2회 독재에 바로 들어가도 큰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해놨습니다. 하지만 고3 자이는 센 정도는 풀 줄 아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고2는 이렇게 계산 문제부터 너희가 할 줄 아니? 이렇게 해놨다면은 고3은 바로 이렇게 기출을 달아놨어요. 그리고 고3 자이는 유형별 기출 모음에서도 킬러급 문제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 고2도 안 나오는 건 아닌데 그런 비중이 현격히 적고요. 자, 그러면 대놓고 어려운 문제만 모아놓은 1등급 마스터 문제를 봅시다. 고2 자이 수투라 고3 자이 수투 A단원의 1등급 마스터 이렇게 제가 쭉 찾아가지고 모아놓은 건데 비슷비슷하죠? 그런데 이게 단원이 올라가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통 평가원이나 수능에서는 2023학년도 수투 자이 기준으로 해서 킬러 문제가 E단원이랑 F단원에 있거든요. 요게 킬러 문항 수가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고3 입장에서는 실제 수능에서 킬러 문제가 많이 나오는 단원을 공부하는 게 우선이겠죠. 반면에 고2 같은 경우에는 단원별로 내신이랑 수능이 동시에 대비하기 좋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단원별로 킬러 문제를 골고루 배치했기 때문에 고2 자이가 고3 자이에 비해서 EF 단원에서 킬러 문제가 조금 더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투 기준으로 말씀드린 건데 여기 수1, 수투, 미적 다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3학년 1학기 때 미적분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도 굳이 고3 미적분을 하기보다는 고2 미적분을 하고 실력이 좀 된다 싶으면 고3 미적을 푸시면 됩니다. 옛날 자이, 올해 자이. 우리 학원 선생님이 수능 기출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 제대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인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최신 자이를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정석이랑 뭐 고쟁이 이런 책이랑 다르게 자이는 당연히 매년 책이 달라집니다. 이게 매년 바뀌면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책 새로 사야지, 새로 추가된 문제 풀어봐야지, 교재 부가자료 다시 만들어야지, 작년 애들이 질문했던 번호 재활용하지 못하지. 근데 평가원 경향이나 최신 기출 문제들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거 새로 다 연구해서 다 갈아야 됩니다. 저는 매년 고2, 3 자이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하는데요. 요걸 보면은 2019년에서 22년으로 쭉 갈수록 문제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제가 실제로 다 조사했으니까 이런 자료들이 다 있는 겁니다. 기출을 적게 공부하고 싶은 애들이 기출 인강이나 다른 교재에 대한 대안책이 많아지기 때문에 열심히 꼼꼼하게 보겠다는 애들이 자이스토리, 마더텅, 마플 수능기출 총정리를 풀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문제가 점점 많아지고 풀이하는 해설도 많아지고 길어지는 거예요. 자, 최상위권 애들 중에서 고2, 3 자이를 다 푸는 애들이 있어요. 자, 이거 왜 그러냐면 고2 자이랑 고3 자이에서 단원별로 맨 뒤에 어려운 문제를 모아놓은 1등급 스토리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겹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죠. 그러니까 자이가 문제가 이렇게 많아도 모든 문제를 다 수록해 놓지 못해요. 그리고 검증된 좋은 기출 문제는 학교 선생님들도 내신에 출제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고2, 3 자이 다 풀어보는 애들은 왜 그러는 거냐면 겹치는 거는 2번 푼다고 생각하고 안 겹치는 건 안 겹치는 대로 이렇게 푼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2개 다 푸는 겁니다. 그래서 고3 자이를 2번 푸는 것보다 고2, 고3 자이를 한 번씩 푸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권을 어차피 다 풀 거라면은 고2 자이 먼저 하고 고3 자이로 넘어가면 되겠지요. 자, 그래서 오늘은 고2, 고3 자이스토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기출문제는 워낙 종류가 다양하고 공부하는 방법도 진짜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번 영상에서 제대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째 공부는 잘하고 있습니까? 이정민입니다. 학부모님들이 예전에 공부할 때 막 우와 이렇게 했던 책이 있었나요? 뭐 두꺼운 거 막 성문 종합영어 펼쳐놓고 막 실력정석 펼쳐놓고 막 공부하던 거, 그런 거 하는 애들이 딱 공부하고 있으면 친구들이 이제 와가지고 야 너 공부 좀 하나보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요즘에는 어떨까요? 요즘 애들은 이 책을 펼쳐놓고 있으면 야 너 공부 좀 하나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럼 요즘 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책이 뭘 것 같아요? 문제가 너무 많아서 지루한 뭐 센? 오래돼가지고 뭔가 이미지 변신이 필요할 것 같은 뭐 그런 정석?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것만큼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책이 바로 이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이정민이고요. 교재 알아보기 시리즈 첫 번째 블랙라벨 이야기 고등편 지금 시작합니다. 우선 고등학교 블랙라벨은 어떤 애들이 공부하는 책일까요?
개인적으로 고등학생들이 내신 따려고 공부하는 거는 웬만하면 비추고요. 가능하면 선행용으로 공부하거나 뭐 예를 들면 중등이 고등심화를 할 때 아니면 보통 자사고 애들이 공부를 하죠. 내신에 적합한 교재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보다 내신에 더 적합한 교재들이 너무 많거든요. 일단은 수학상을 2번은 돌리고 나야 요 블랙라벨 수학상을 돌리기가 좀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뭐 수학을 엄청 잘하는 건 아니다, 그냥 평범한 중학교 뭐 내신 A 뭐 이 정도 나오는 뭐 상위권이다 싶으면은 수학 상하 정도 이렇게 한번 딱 돌렸잖아요. 그럼 두 번째 실력 정석이나 내신 고쟁이 뭐 마플 교과서 이런 중급 문제집으로 한 번 더 돌리는 게 낫고요. 블랙라벨은 이렇게 막 활용도가 엄청 높은 책들은 아니에요. 정리하면은 이 중학생이 블랙라벨 상을 보고 있으면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인지 이미 아시겠죠.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수학 상하 1회독하고 2회독하고 보통 3회독제 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안 해도 고등학교 가서 2, 3등급 받는 데는 큰 문제는 없으니까 옆에 친구가 블랙라벨 한다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블랙라벨은 어떻게 배우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르친 경험이 굉장히 많은 현직자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이거를 배워야 되나 뭐 이런 팁들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솔직한 말씀은 다 드릴게요. 요즘은 애들 특성에 따라서 배울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많죠. 뭐 학원, 과외, 인강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뭐가 제일 좋냐? 뭐 이런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음 편에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학원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저는 학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학원에서는요, 크게 가르치는 방식이 뭐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 어떤 식이 제일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학원을 고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방식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일부 문제만 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남은 문제 중에서 모르는 문제를 수업 시간에 따로 질문하는 거죠. 어떤 주요 문항들을 정해서 이리저리 막 뜯어봐요. 야, 이 문제 이렇게 풀면 어때? 저렇게 풀면 어때? 너 어떻게 풀었어? 구경하는 거예요. 학생들끼리 막 좋은 풀이 콘테스트 뭐 이런 거 하고 다른 학생들의 생각을 구경하기도 하고요. 근데 블랙라벨은 단원별로 뭐 스텝 1에서 스텝 3까지 뭐 기출문제 조금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메인은 스텝 2란 말이죠. 그럼 이 많은 문제들 중에 풀이 방법이 여러 개가 되는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을 이제 추려가지고 한 문제당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면 문제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애초에 이 문제는 뭐 왜 이렇게 접근했는지 왜 이렇게 풀면 더 좋은지 이런 것들을 알려줄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 2시간쯤 수업을 해보면은 실제로는 한 8문제 한 요 정도밖에 수업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들 문제 풀이도 좀 구경하고 뭐 이렇게 좋은 문제 풀이 뭐 이런 거 없냐 뭐 이런 거 이야기하다 보면은 시간 막 금방 가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장단점이 좀 명확하죠. 일단은 뭐 좋은 점들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보통 이제 제가 가르치는 블랙라벨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이 고등학교 블랙라벨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제 푸는 능력치 자체를 키워야 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풀이 방식을 깨우치고 문제를 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기 때문에 심화 개념 이런 것들도 얻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단점도 있어요. 당연히 제가 모든 문제를 이렇게까지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나머지 문제들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요 학생은 모를 수도 있고 요 학생은 아는데 더 중요한 문제들도 많은데 굳이 이거를 막 다 풀이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미리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해당 영상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학생 입장에서. 그리고 굳이 그런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는 학생들은 거기에서 실제 이 지역 주변의 고등학교에 있는 킬러 문항들을 줘가지고 그걸 풀고 거기에 대한 뭐 풀이 영상을 보기도 하고요. 뭐 쉽게 말해서 추가적인 과제를 수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의 만족도 자체는 매우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게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선생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제 방식은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요 방식은 학생 수가 10명이 넘어가면은 조교 선생님이 필요하기도 하죠. 워낙 학생 한 명 한 명 들어가는 시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학원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매우 저렴하게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수업 스타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풀어와가지고 이렇게 모르는 문제만 질문하는 수업이에요. 이런 방식도 명확한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숙제를 안 해가면 좀 큰일 나죠. 왜냐면 물어볼 게 없으니까. 학생에 따라서 모르는 문제의 양이 천차만별일 수도 있죠. 뭐
예컨대 제일 바람직한 경우는 학생들이 블랙라벨 그냥 혼자 풀려봤을 때 50% 정도는 풀어내고 뭐 한 20% 정도는 막 끙끙대면서 풀어내가지고 선생님 이거 저는 이렇게 풀었는데 이렇게 풀어도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뭐 한 30% 정도는 못 푼다 이렇게 되면은 선생님 이거는 저는 이렇게 저렇게 생각했는데요 여기서 막힌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자기 주도가 잘 되어 있고 제대로 잘 물어볼 수 있는 애들이 하면 굉장히 좋은 수업이긴 합니다. 근데 뭐 블랙라벨 하다 보면은 되게 많이 모르는 애들이 존재해요. 많이 모르는 애가 있다거나 아니면 모르는 게 거의 없다, 뭐 난 이회독이다,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수업 중에 질문이 없어요. 왜냐, 너무 많이 몰라도 그게 뭘 물어볼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큰 이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단점으로는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냥 실력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막 깊은 고찰 이런 게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수업 준비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를 가르칠지 어떻게 가르칠지 뭐 이렇게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데, 학생이 그냥 모르는 것만 물어보면은 이거 잠깐만 요거 이렇게 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한번 풀어볼래? 풀렸지? 됐지? 이렇게 이제 보통 풀이를 할 텐데, 그럴 때는 보통 선생님이 그냥 멋진 풀이를 이렇게 딱 풀어주면은 애가 그냥 와 선생님 잘 푸네, 야 우리 쌤 대단하네, 요런 거에 그칠 우려가 조금 있죠. 애가 뭘 모르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선생님 실력에 따라서 모르는 거 그냥 알려주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 이제 애들이 스스로 공부하다가 숙제하다가 좀만 막히면은 그냥 놔버리고 그냥 별표 치고 그냥 치우거든요. 자,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문득문득 생각나는 팁을 좀 드릴게요. 애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는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애가 생각을 많이 하고 질문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뭐 어려울 것 같아 보이네, 이건 그냥 별표 치고 그냥 물어봐야지, 딱 보면 대충 압니다. 근데 초보 선생님들이나 부모님 입장에서 좀 팁을 드리자면은, 뭐 1단원에서 뭐 10단원 이렇게 있으면 뭐 각 단원별로 스텝 2가 메인이라 했죠. 그 후반 부분에 그 보면은 스텝 2 안에도 유형 번호가 있거든요. 뭐 유형 1, 유형 2 뭐 이렇게. 근데 후반 유형으로 갈수록 몇몇 단원을 제외하고는 보통은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각 유형별로도 이제 마지막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스텝 2에 후반 부분 유형들 있죠. 뭐 예를 들면 스텝 2 안에 유형이 만약에 10개가 있다 그러면은 7번, 8번, 9번, 10번 유형의 각 마지막 문제들, 아니면 요 옆에 1등급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런 문제가 이제 되게 어렵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푼 흔적을 한번 보세요. 네, 그냥 너무 깔끔하다, 그냥 너무 그냥 별표 치고 치웠다 이러면은 그냥 나와버리는 경우가 좀 많기는 하죠. 일어나 일어나 학교 가야지. 학교 끝나면 딴 데 살지 마. 숙제랑 준비물 다 챙겼니? TV는 언제까지 볼 거니? 수업 시간에 딴짓 하지 마. 그 선생이 얼마짜리인데 컴퓨터 게임은 딱 1시간 레벨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전부 다 풀어주는 수업. 나름의 노하우를 통해서 이렇게 그냥 다 풀어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수업을 잘 녹여내는 선생님이 쓰시는 방법인데, 뭐 제가 선호하는 풀이는 아니에요. 왜냐면 자, 수업 시작 이렇게 하면은 문제 그냥 다다다닥 풀어주고 그냥 끝내거든요. 좀 재미가 없죠. 어쨌든 이렇게 수업하시는 원장님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은 보통 그런 원장님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내가 짱이고 내 풀이가 최고니까 문제를 스스로 풀어낸 애들이라도 내가 그냥 풀어준 거 풀이를 봐, 더 공부를 할 수가 있을까, 내 풀이가 조금이라도 더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런 주장 중에 두 번째로는 전부 다 풀어줘야 뭔가 이렇게 마음이 놓이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전부 다 안 풀어주잖아요. 클레임 들어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세 번째로는 뭐 쓸데없는 문제는 없다, 쓸데없는 문제도 문제 자체로서의 어떤 가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맞는 말씀이라서 뭐 딱히 반박할 거는 없고요. 다만 이러한 시스템이 가진 어떤 구조적인 한계 같은 건 좀 말씀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가장 큰 이유로는요, 학생들이 숙제를 해오지 않으면 되게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딱 시작하자마자 쭉쭉쭉쭉 풀이를 하고 끝내는 거기 때문에 수업이 조금 급박하게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을 시간도 막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쭉 이렇게 풀이만 감상하다가 그냥 집에 오게 되는 경우가 많죠. 숙제하지 않으면은 그냥 학원에 안 가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문항당 풀이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블랙라벨 수상 같은 경우에 뭐 주 2회 2시간씩 이렇게 뭐 4주 동안 진행하면은 뭐 16시간이죠. 한 시간에 거의 15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뭐 쉬는 시간 생각해보고 뭐 선생님이 문제 읽어주고 학생들이 문제 읽어야 되고 요런 시간 1분 정도를 제외하면은 문항당 풀이 시간이 뭐 2분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블랙라벨은 문제에 따라서 선행을 끌고 오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후행 문제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문항을 뜯어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제가 그렇게 선호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있잖아요. 이런 방식은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메가스터디, 자연계 에듀 뭐 이런 곳에 인강에 보면은 전 문항 해설이 꽤 잘 가르친다는 선생님의 강의가 이렇게 인터넷에 널리 올라와 있어요. 뭐 나는 몇몇 문항만 몰라 이러면은 그냥 유튜브 쳐보세요. 유튜브 블랙라벨 수학상 뭐 몇 단어 몇 번 문제 이렇게 쳐보시면은 이런 방식으로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니까 요 영상을 좀 끝까지 보셔가지고 학생 입장에서 충분히 좋은 방식으로 블랙라벨을 공부를 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공부하는지 잘 알아야 실패 없는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영상도 일종의 강의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문제집이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오히려 문제를 푸는 시간만큼 이렇게 이걸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줘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어떤 학원을 고를지 제대로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블랙라벨을 거의 상시 가르쳤었는데 요즘은 블랙라벨을 되게 특정 시기에만 가르치죠. 올해 같은 경우도 11월에 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딱 치자마자 블랙라벨 수학 상하를 오픈을 할 거고요. 겨울방학이 되면은 블랙라벨 수2를 오픈을 하고 여름방학이 되면은 블랙라벨 수원 혹은 미적분 뭐 이런 식으로 오픈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달에 제가 블랙라벨 수업을 깔 거니까요. 예비 고1들 많이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수업 전에 제가 학생들한테 요거를 다 들어오라고 숙제를 내줄 겁니다.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의 한 10%도 다 안 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제 영상을 보셨으면은 굉장히 이미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할지에 대해서도 뭐 구체적인 팁을 많이 드릴 거고요. 혼자 공부하는 애들, 인강으로 공부하는 애들도 충분히 집에서 열심히 잘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 요새 시대가 시대인 만큼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치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열심히 잘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라벨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일부 먼저 보고 오시고요. 이번에는 요 책 예쁘죠? 네, 이렇게 모형을 만들었는데요. 유채미술학원이랑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펼칠 수도 있는 뭐 그런 건데 예쁘죠? 블랙라벨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자, 일부 안 보신 분들은 일부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긴 하는데 뭐 세 줄 요약하자면은, 자, 첫 번째, 중등이 고등 선행할 때 보통 세 번째쯤 돌릴 때 블랙라벨 많이 보거나, 아니면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개념사 한 권, 문제사 한 권 해가지고 1회독을 한번 돌리고요. 실력정석이나 고쟁이 같은 걸로 2회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돌릴 때 보는 게 블랙라벨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 블랙라벨이란 책은 고등학교 내신에 엄청 도움이 되거나 수능에 엄청 도움이 되는 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공부에 두면은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중등이 고등 선행할 때 많이 보고요.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보면서 이렇게 블랙라벨을 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시간에 차라리 마라탕이나 자이스토리 한번 더 보는 게 더 낫고, 그 다음에 뭐 수능 특강이나 올림포스 고난도 보는 게 더 낫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원에서는 블랙라벨을 수업할 때 여러가지 수업 방법으로 수업을 하는데 본인이 맞을 것 같은 수업을 하면 됩니다. 이게 무조건 정답이다 뭐 이런 건 없어요. 자, 이렇게 3줄 요약 끝났고요. 자, 그러면 오늘 알아볼 내용을 쭉 말씀드릴게요.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타임라인으로 딱 정리해 놓을 테니까 궁금한 내용만 쭉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학생 입장에서 블랙라벨을 공부하면서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책 구성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계획을 어떻게 짜면 좋을지, 모르는 게 나오면 언제 답지를 보면 되는지, 나중에 다시 풀어보면 틀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몇 퍼센트를 맞췄을 때 블랙라벨을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건지, 어려운 문제에서 계산 실수가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모든 문제를 다 풀어버리는 게 좋은지, 스텝 3는 스텝 2에 비해서 얼마나 어렵고 스텝 3를 무조건 해야 되는지, 책 뒤에 이것이 수능 파트 요거 공부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제가 봤을 때 이게 하고 싶은 말들이 또 엄청 많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 한 몇 개 정도만 이야기하다가 뭐 적당한 상황에서 딱 끊어가지고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딱 정리를 해봤어요. 쫙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잠시 봤어요. 자,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수학 상이 535문제인데 수학 하는 346문제죠. 문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보면은 같은 한 단원이더라도 문제 숫자 차이가 꽤 납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상 7단원 같은 경우에는 64문제인데 2단원은 34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생들이 계획을 스스로 세울 때 야, 이틀에 한 단원 정도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대충 이번 단원은 1시간 만에 다 풀었네? 그러면 이제 1시간 이렇게 배정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면 1단원은 뭐가 많은데 2단원은 없다가 3단원 갑자기 많았다가 7단원 엄청 많았다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량이 꽤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몇 시간 공부해야지? 몇 문제 풀어야지? 여기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마다 푸는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문제 푸는데 몇 분 걸린다 이런 개념이 조금 희박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짤 때 이제 무조건 한 단원 해야지 이거보다는 시간 단위로 하거나 아니면은 시간을 좀 널널하게 잡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보면은 공부할 때 스스로의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부모님이 보세요. 야, 여기까지 풀어보고 그 다음에 놀아. 그렇게 되면은 대충 풀고 애들이 그냥 다 모른다, 뭐 좀만 어려울 것 같으면 그냥 모른다 체크해놓고 결국에 학원에서 그냥 모르는 거 풀이 구경만 실컷 하고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냥 필기만 쭉쭉 하고 풀이만 외우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스텝 1 같은 경우는 센 수준이라 생각하고 그냥 문제당 1분 정도 잡고 그냥 쭉쭉쭉 풀어내시고, 만약에 여기서 공부가 안 된다, 여기서 만약에 틀린 게 있다 그러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 공부든 중급 문제든 공부를 다시 하고 올라와야 될 거고요. 스텝 2 같은 경우에는 유형별로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는 뭐 쉬운 경우가 좀 많아요. 그 문제 정도는 3분에서 5분 정도로 잡고 풀면 되고요. 후반부 유형의 마지막 문제들은 점점 어렵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10분 정도 잡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절대적인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방금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개인차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대충 이런 느낌이겠구나 감만 잡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충 한 단원에서 스텝 2가 뭐 다 다르겠지만은 40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실제 집중하는 시간 기준으로 한 240분 정도, 4시간 정도 잡고 쉬는 시간 포함해가지고 5시간 정도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겨울방학 특강 때 8주 완성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초반 2주 계획표를 제가 또 띄워드릴게요. 일어나 학교 가야지. 학교 끝나면 딴 데 새지 마. 숙제랑 준비물 다 챙겼니? TV는 언제까지 볼 거니? 수업 시간에 딴짓하지 마. 그 선생이 얼마나 잘하는데 컴퓨터 게임. 지금 제가 띄워드린 요 계획은 예비 일반고 최상위권, 그 다음 자사고 상위권 기준이기 때문에 너무 모든 학생들이 요거를 딱 기준점으로 잡고 다 따라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게다가 저 같은 경우는 1월, 2월 되면은 이제 TOT 책이라든지 다른 모의고사들까지도 이렇게 쭉 다 풀어낼 거기 때문에 요건 이제 굉장히 좀 빡빡한 케이스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요거 이제 블랙라벨 한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스텝 2 풀다 보면은 유형별로 첫 번째 문제 좀 쉽다 했죠. 요 문제에서 막힌다 싶으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단순히 이 유형을 까먹었거나 아니면 아직 이 정도 급의 문제를 풀 레벨이 안 되든지 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까먹었다 그러면 답지 보고 하면 아 이거 맞다 이렇게 푸는 거였지 해서 그냥 다음 거 풀어주시면 될 거고, 아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하면은 그 급의 공부를 다시 하시고 올라와야 돼요. 자, 어쨌든 한 5분 정도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막히면은 이게 막히는 포인트 있죠. 요거를 정확하게 필기를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학원 다니는 애들, 과외하는 애들은. 독학하는 학생들은 나는 정확히 여기에서 막혔어 라는 게 명확하게 되고 난 다음에 답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렇게 안 하면은 이게 그냥 멍 때리고 답지를 보게 돼요. 멍 때리는 거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할 건데, 그래서 블랙라벨 같은 경우에는 문제 호흡이 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호흡이 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답지 보고 힌트를 딱 요 모르는 포인트 요 딱 그 부분만 딱 보고 다시 푸세요. 이론상으로는 어려운 문제를 오래 붙들고 있을수록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을 보면요,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냥 멍 때리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방법을 모르는 애들은 그냥 이제 2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그냥 문제를 쳐다보고만 있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답지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답지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거는. 이게 왜냐면 심한 문제집 자체가 처음인 학생들은 생각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어떤 맥락을 갖고 생각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고요. 이런 애들이 보통 중학교 최상위 수학, 중학교 A급 수학들을 하면서 고등학교 블랙라벨로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을 그대로 갖고 올라가는데 그게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생각해야 되는지도 조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들은 만약에 선생님 저는 중학교 때 최상위 수학 A급 수학 뭐 1품도 안 했는데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고 싶어가지고 블랙라벨을 하는 케이스예요. 생각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여쭤보세요. 그런 경우에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배운 거 자체가 별로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할 그 배경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레고 조립을 하더라도 재료가 얼마 없으니까 만들어낼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시도들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여러 시도를 한 거를 필기까지도 해주세요. 안 되겠으면은 답지를 일부만, 내가 막힌 그 부분까지만 풀이를 보고 다시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 내가 했던 여러 시도들은 소중한 내 공부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학원 선생님이든 뭐든 보여드리세요. 그래야 이 선생님이 너는 여기 생각하구나, 너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구나, 요거는 잘못된 습관이야, 이런 식으로 좀 깨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음 시간까지는 학생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 그리고 좀 더 부모님이 궁금해하실 만한 정보들은 또 다음에 영상에서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가 최상위권, 그리고 원하는 대학교, 그리고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합시다. 그때까지 제가 열심히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번 해봤어요. 커뮤니티에 머리 이거 자를까 말까 했는데 잘라라 이 말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오늘 파마를 하고 왔어요. 이게 누가 뭐 시키면은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파마를 하고 왔습니다.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열받아 하지 마세요. 자, 지난번 블랙라벨 가이드에 이어서 자주 묻는 질문들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답률이 얼마나 나와야 하는가? 스텝 3는 무조건 해야 되는가? 우리 애가 블랙라벨을 해도 되는 레벨인지 아닌지, 그리고 집에서 스스로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산 실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텝 1, 2, 3 난이도 차이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수능 파트 꼭 풀어야 하는가? 마더텅 vs 블랙라벨, 혹은 블랙라벨 vs 플래티넘 vs 절대 등급, 마더텅 블랙라벨 다 보고 나면은 뭘 더 하면 좋을까? 정답률 몇 %부터 잘하는 것인가? 자, 일단은 스텝 1 다 맞아야 됩니다. 근데 한두 개 정도는 틀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틀렸다? 그러면 해당 단원만이라도 고쟁이 스텝 1, 2 요 부분 한 번 더 보고 풀어야 됩니다. 자, 스텝 2 60에서 70% 정도가 정답으로 맞췄다. 그러면 만족하시면 되고요. 50%다. 뭐 열심히 하면 되겠지. 자, 근데 30%에서 40%다. 그러면은 애가 고쟁이랑 실력 장소 이런 것들을 안 했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아무리 스텝 2라고 해도 30% 정도는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 스텝 2 안에 요 문제 위에 1등급이라고 적혀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싹 다 틀려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스텝 3 2개만 풀고 다 못 풀었다? 정상이에요. 근데 다 맞았다?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뺏겼거나 아니면 이 수업을 들을 필요도 없이 천재거나.
스텝 3 무조건 해야 되는가? 자, 이거 뭐냐면 스텝 3가 문제의 양이 그렇게 많지도 않거든요. 근데 스텝 3는 문제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지엽적인 것도 있고요. 더러운 것도 있어요. 무작정 뭐 좋은 문제다 어려운 문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엄청 좋은 문제들로만 이루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스텝 3를 아예 안 푸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풀기로 했으면은 적어도 시도는 해야 되는데 이게 수업 시간에는 스텝 3 다 다룬단 말이에요. 근데 스텝 3 어려우니까 그냥 안 풀어요. 어차피 선생님이 다 해줄 거니까. 그 마인드로는 블랙라벨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경계해야 돼요. 우리 애가 블랙라벨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레벨을 집에서 이렇게 측정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준비물 뭐 레벨 테스트 이런 거 학원에 여쭤보셔도 되는데 그런 거 모르겠고 제일 쉬운 거. 자, 그냥 일단 블랙라벨을 샀어요. 풀려 보세요. 스텝 몇 뭐 정답률 몇 퍼센트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해보세요. 그리고 1단원, 2단원 정도는 풀려보세요. 끝까지 한번 풀려보세요. 추가적인 판단을 위해서 제가 수학 상 기준에 1단원의 스텝 2, 3 가이드 요 가이드라인 잠시 띄워드릴 테니까 일시정지 해가지고 보시고 학생이 푼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부모님이나 학생 본인이 이렇게 판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 수상부터 요 블랙라벨 미적분 끝까지 이런 식으로 분석을 다 해놨는데요. 일단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산 실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블랙라벨만 했다 하면은 계산 실수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연습장을 제대로 안 써서 그래요. 블랙라벨이 되기 전까지는 이 문제 호흡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근데 블랙라벨에 문제 호흡이 쭉 길어지면은 애들이 연습장을 이렇게 썼다가 저렇게 썼다가 막 지멋대로 써요. 그런 애들이 계산 실수를 합니다. 자, 물론 애초에 계산 실수가 많은 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따로 다뤄야 되겠죠. 계산 실수 전반을 잡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건 좀 학생들이 좀 궁금할 수도 있는데 스텝 1, 2, 3의 난이도 차이. 자, 스텝 1은 센 B단계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스텝 1에서도 1번에서 5번까지는 되게 쉬운 개념들. 스텝 1이더라도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개념서만 딱 봤을 때 바로 풀릴 만한 문제는 아니고 살짝 꼬아놓는 요 정도 수준입니다. 스텝 2에서는 쉬운 문제들은 고쟁이 스텝 1, 2 정도 됩니다. 근데 평균적으로는 내신 고쟁이 기준으로 스텝 2, 3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실력 정석 기준으로는 실력 연습 문제 요 언저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텝 2 어려운 문제들이랑 스텝 3의 문제들은 모의고사 기출문제 정도, 기출 킬러 수준이죠. 그 이상의 막 아예 어려운 문제들은 이제 안 나옵니다. 스텝 1, 2, 3 다음에 이것은 수능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안 해도 됩니다. 수투 미적 블랙라벨에서는 하면 좋은데 그마저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모의고사 기출문제는 마더텅이나 자이스토리 풀면서 어차피 다시 볼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 질문. 마더텅 vs 블랙라벨. 마더텅 보는 게 낫습니다.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고 했을 때 알겠죠? 마더텅은 근데 보통 기본적으로 풀죠. 그래서 다음 질문이 뭐냐면 블랙라벨이 낫냐 플래티넘이 낫냐 절대 등급이 낫냐 딱 정해드릴게요. 고등학교 1학년이고 독학이나 과외를 한다. 그럼 플래티넘 하시고요. 중등이 학원에서 고등학교 심화 개념을 배운다. 보통 선택지가 블랙라벨밖에 없을 거예요. 블랙라벨이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많이 가르쳐본 문제집이기 때문에 가르치기도 좋고 학생들 입장에서 최적화가 좀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 현역 고등학생이 공부한다. 이제 수1부터 미적분까지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절대 등급 하세요. 마더텅, 블랙라벨 뭐 이러쿵저러쿵 다 보고 나면은 뭘 하면 좋을까? 첫 번째로는 마플 교과서 사가지고 개념이랑 증명이 있는 거 있잖아요. 되게 뭐 이렇게 막 복잡한 거 많거든요. 그런 거 다 외우세요. 그 다음에는 플래티넘 사가지고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시뮬이라는 곳에서 나온 사설 모의고사 이렇게 모아놓은 거 있어요. 그거 푸세요. 그리고 531 하이퍼처럼 깔끔하지 못한 문제들을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족보닷컴에서 내신 기출을 여러 개를 풀어보기를 바라고요.
아니면 뭐 선행 나가면 되고요. 이건 사실 그냥 아무렇게나 하세요. 뭐 이미 엄청 잘하고 있구만. 축하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보통 부모님들이 저한테 많이 여쭤보시는 거 몇 가지 정리를 해서 드렸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다 싶으시면은 댓글 쫙 남겨주시면은 제가 쭉쭉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자, 어째 블랙라벨은 잘 배우고 있습니까? 오늘은 블랙라벨 잘 배우는 거 확인해 봅시다. 자, 테스트, 숙제 요거 2개 알아볼 거예요. 일단 애가 잘 배우고 있는지 확인하는 제일 좋은 거 테스트 보는 거겠죠. 근데 그 테스트라는 게 그 자체만으로 애들을 공부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숙제하라고 하는 것보다 야 테스트 있으니까 공부해 이러면 긴장해서 본단 말이죠. 왠지 뭔가 테스트 하면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 테스트가 있다고 공지를 하고 시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본다 이렇게 되면은 학생들이 바짝 집중해서 요 기간 안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 화면에서 언제 테스트 보면 되는지 제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일시정지 해놓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타이밍에 어떻게 테스트를 치게 하느냐, 풀었던 문제를 그대로 치게 하는 겁니다. 배웠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알려준 풀이와 학생의 풀이가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지, 인강을 보고 있다면 그 인강 선생님의 거를 얼마나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몇몇 어려운 문제는 외워서 풀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문제를 다 외우는 게 불가능할 뿐더러 몇몇 정말 소수의 문제들은 너무 막 문제가 조금 치졸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학교 내신도 대비할 때 좀 그런 치졸한 몇몇 문제들을 외워서 시험을 치기도 하잖아요. 학교 내신도 그런 똑같은 방법으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를 딱 봤어요. 테스트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못 따라가면 어떻게 하느냐, 학원 다니고 있다고 치면은 학원 선생님을 적당히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도 제대로 학생을 파악하고 솔직하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몇몇 선생님들이 뭐 기본이 안 되어 있고 뭐 어떻게 안 되어 있는데도 학원비 좀 벌어보겠다고 그냥 꽉 데리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되게 위험한 거예요. 부모님은 애가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모르죠? 그리고 애 입장에서는 내가 노력이 부족한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식으로 괜히 상처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을 굉장히 좀 믿어주셔야 되는데 선생님도 되게 양심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학생들이 노력하고 싶어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선생님이 쿠셔닝을 잘해줘야 됩니다. 요 중간급 몇몇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선별해가지고 애들한테 나누어 주거나, 아니면은 미리 내신 고쟁이 스텝 2 같은 것만 이렇게 미리 풀어본다거나, 실력 정석의 필수 예제만 쪼르륵 이렇게 풀어본다거나, 1등급 수학의 1등급 실전 유형 파트만 딱 풀어가지고 그거만 모르는 걸 해결한 다음에 블랙라벨 수업을 들으러 간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적당히 쿠셔닝이 잘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숙제 알아봅시다. 블랙라벨 숙제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복습 숙제 말고 예습 숙제가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 개념 나갈 때는 개념 가르치고 가르친 개념을 숙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블랙라벨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미리 풀어오고 모르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푸는지 이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가르쳐준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숙제가 안 되어 있으면 그냥 수업 듣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의미가 없어요. 보통 숙제 안 하고 오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진짜 많습니다. 부모님은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 학원비도 버리고 시간도 버리고 뭐 온갖 걸 다 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어디서 막혔고 어떤 시도에서 막힌 건지 딱 적어가지고 내 단점이 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풀지도 않고 그냥 딱 수업 시간에 와요. 숙제 안 해오잖아요. 애들이 선생님 그냥 풀이 이렇게 감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상한 다음에 뭔가 본인이 선생님 풀이대로 풀었던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실력이 되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건데, 선생님 풀이를 구경하고 그냥 거기다가 난 이 정도 됐구나 라고 착각하는 거,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3번 연속으로 숙제 안 해오잖아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그냥 관두게 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숙제가 나가느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블랙라벨 수업은 마더텅 기출문제서와 블랙라벨을 병행을 하고 있고요. 학기 중에 그 보면은 중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등 블랙라벨 이렇게 그냥 되게 단촐하게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메인 학원으로 애들 막 이렇게 메인으로 다니는 학원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다니다가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블랙라벨을 해야지 이런 서브 학원인 경우가 좀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숙제를 잘 안 붙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똑같은 블랙라벨 수업이라 할지라도 학원에 따라서 선생님에 따라서 수업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숙제량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도 원하는 경우에는 숙제를 더 줄 때도 있고 덜 줄 때도 있고 대신에 어떠한 케이스에서 어떤 숙제를 얼마나 많이 줄 건지를 미리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나가고 있는 예비 고1 대상으로 하는 블랙라벨 수업 같은 경우에는 매주 마더텅 2개 단원, 블랙라벨 2개 단원, 내신 기출 모의고사 1개, 그 다음에 그냥 모의고사 1개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문제량으로 치면은 하루에 거의 80문제 정도 될 텐데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엄청 많은 거야. 하루 순수하게 수학 공부 시간이 거의 5시간 정도는 돼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가 예비 고1이 겨울방학 때 11월 딱 그 기말고사 딱 치고 나서 11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이거를 매일 이만큼씩 쫙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수상화가 왕창 잘 되어 있어요.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때 집중 수업을 딱 해버리면은 이 다른 학생들이 이제 학기 중에 딱 따라오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안 한 애들이. 그래서 출발선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월달 딱 되고 나서 한 애랑 안 한 애랑 차이가 나더라. 자,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블랙라벨 테스트와 숙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우리 애들이 어떤 식으로 풀어왔고 이런 것들을 케이스를 토대로 해가지고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